인공지능 인문학이 그럼 무엇을 하는 연구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인데요.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반영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을 미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한 가지 꼭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인문학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뭔가 파생된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학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 데이터를 해석한다든지 혹은 인문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AI를 위한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문학에서 발생된 데이터라든지 어떤 우리 사람에 관계된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걸 인공지능에다가 넣어주면 역시 또 인공지능이 더욱더 사람을 잘 이해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주 포괄적인 주제였고 저희 연구단 내에서 또 세부적인 여러 분과를 만들어서 각각의 또 하위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계소통학인데요.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사람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당장 단적인 예로만 해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거의 줌이나 이런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냥 식당에만 가도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걸 통해서 주문을 하지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직접 주문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통상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연구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학은 이것도 많이 아마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은 우리와 공존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얘가 생각하고 다룰 건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단적인 예로 트롤리 문제 같은 것만 해도 과연 어떤 쪽의 선택을 해야 이게 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많이 고민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문 데이터 해석학은 인문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를 하고요. 그 안에서 발생되는 뭔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우리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문학 예술 작품, 고전, 현대 해석,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연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비평학인데요. 기술이 결국은 도입되면서 응용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비평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분과가 될 거고요. 인공지능 사회문화학은 역시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또 문화의 변화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아젠다는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를 일단 나눠놨고요. 이걸 통틀어서 인공지능 인문학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러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 분야 학제로 이걸 발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출간된 논문은 국내에 합쳐서 현재 발표 자료를 만든 시점에 272편의 논문이 나왔고요. 저서는 18편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미중류의 얼굴이라는 책은 지금 밖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사진을 똑같이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만들어낼 때에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오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들어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유사하게 나오는 어떤 오류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어떠한 오류 이미지 속에서 정말로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우리가 또 생각을 펼쳐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매 주마다 AI 인문학, 인공지능 인문학 관련된 칼럼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그런 다양한 주제의 칼럼들을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내었고요. 그리고 챗 GPT 이미 뭐 너무나 많은 도서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도 발빠르게 이 챗 GPT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학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매 월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AI 심포지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학술대회, 우리 단독 학술대회 있고 공동 학술대회도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인문학을 주제로 계속 같이 하는 위한 국내 활동. 바로 지난 11월에 열었던 저희가 공동 학술대회가 제주대학교와 같이 했던 게 30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술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CI 등재지, 저희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KCI 등재지 학술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책은 칸트와 AI라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뭐 저는 사실 공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칸트가 보통 이런 말을 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I가 과연 생각을 하고 존재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은 연구자들끼리 흥미롭게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독일어와 영어 버전으로 나왔고 전 세계 여러 대학에 이런 것들이 또 비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 뭐 다른 연구단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이 ICAIH라는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를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그래서 여러 기관 연구자들 함께 모여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르라는 저널에서, 야르는 이제 유럽에서 운영하는 그 생명윤리 관련 저널인데요. 거기 스코퍼스지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인문학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인공지능 인문학 관련 그 스코퍼스 논문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구소에서 했던 일을 또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 구축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것은 감정 강도를 달리한 중앙 한국어 음성 감정 데이터베이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다른 감정으로 읽어가면서 그 음성 파일을 구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은 칼국수야,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아주 즐겁게 오늘 점심은 칼국수야, 뭐 이렇게 발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어떤 음울한, 되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오늘 점심은 칼국수야, 뭐 이렇게도 다 발화한 걸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감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뭐 감정을 부여하는 이러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특별히 이 발화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모델에 들어가서 학습됐을 때 또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향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도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도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또 연구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여기 아래 보시는 감정 어휘 사전 같은 경우는 그 우리말 쌤의 막 100만여 건의 그런 사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담고 있을 만한 어휘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계속 저희가 수작업으로 막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나타낸 어떤 17,000건의 어휘를 좀 뽑아내고 그 어휘의 감정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좀 한국인 특유의 약간 24개 정도 감정으로 분류를 해서 수치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걸 이용해서 또 한국인의 어떤 감정, 정이라는 감정이 특히 이제 외국에는 보통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 나타나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걸 또 기반 토대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공지능 인문학은 결국은 하나의 학제, 하나의 어떤 분야로서 계속 발전시키게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연구생 제도를 통해서 학교에 있는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매년 선발을 합니다. 학점 좋은 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반학기 동안 연구자와 계속 토론해가면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매 학기마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학부연구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동계 학에 어떤 특강을 열어서 여기에서 또 관심 있는 학교뿐 아니라 학교 외에 여러 관심 있는 학생들 함께 모여서 인공지능 인문학에 대한 또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해석학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약간의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공의 지식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인공지능에서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내는가 이런 부분을 특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코드를 뽑아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직접 짜기 어려운 그런 학생이더라도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하면 그 요청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코드를 받아서 그걸로 내 데이터를 처리해서 시각화한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강의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관심이 있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기 중에는 어렵고요. 방학 기간에 연구소에 찾아와서 연구소에서 어떤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걸 참여한다든지 또 저희가 또 아카이브 같은 걸 쌓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인공지능 인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지식을 쌓아가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신설한 건데요. 2024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문 융합 전공이라는 하나의 그 학사 전공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 사회과학 또 당연히 AI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문학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학과들이 모여서 같이 철학과도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여러 학과들이 모여서 이러한 인공지능 인문학에 대한 또 융합 연구를 하고 융합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사학위를 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준비를 끝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진로라고 한다면 어떤 AI에 대한 엔지니어 전문가가 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AI 학과 수업을 듣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융합 관점에서 AI 어떤 컨설턴트를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데이터 분석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융합 인재로서 충분히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회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역인문학센터는 이미 다른 연구단과 유사하게 운영하지만 저희만의 이제 특징이라면 저희는 주제를 인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과 인공지능에 이렇게 융합한 상태의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젠다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데이터 해석학, 사회문화, 관계소통, 윤리비검, 기술비평 그리고 인문학 1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몇 가지 큰 소분류 주제에 맞는 강좌들을 많이 개설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또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특성상 주변에 서초구와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약간 멀리 있는 강서구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주변에만 혜택을 주기가 좀 저희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주로 이제 소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인공지능 인문학을 학생들 내지는 취약계층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강좌를 구성하고 있고 단적인 사례로는 영등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발달장애인도 어떤 VR 기기를 활용해서 뭔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는 걸 체험한다든지 또는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를 직접 VR 기기를 쓰고 내부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과거 시험장에 찾아가고 시험을 보고 급제해서 왕에게 뭔가 상을 받는 이런 것들을 직접 VR을 쓰고 체험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이런 첨단 기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치학사 면에서는 또 매년 계속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인문학 도서를 저희가 추천해서 독후감 대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인문학 학술 논문 경연대회 이번에 7회까지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계속 질 좋은 다양한 논문들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생성 AI 어떤 창작 대회를 열었고요. 올해도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도 뭐 챗GPT 경연 대회 같은 그런 행사를 또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마칠 건데 여기 있는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마라는 이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건데 그 슬라이드가 이 마취형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인문학은 미래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을 통해 인문학의 가치 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고요. 마지막 발표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발표 마치고 나가면 우산과 뭐 고급 장바구니가 준비되어 있다고